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최종 점검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오후 5시부터 열렸습니다. 회의엔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발표 등과 관련해 의제를 추가하는 방안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회담의 소통과 홍보 구상 4가지도 공개됐습니다. 청와대는 11년 만에 정상 간 만남인 만큼 회담 집중형 소통을 하고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어 회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 세계인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그리고 세계인과 함께하는 정상회담이란 취지에서 다양한 평화 응원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 및 유명인들의 응원 영상도. 실무 준비도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어제 판문점에서 경호 인력과 장비의 배치 문제를 논의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분계선 월경과 문 대통령과의 악수, 방명록 서명 등 남북한 정상의 이동 동선 등을 염두에 두고 세부 방안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은 내일은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경호, 의전, 보도 분야의 3차 실무회담을 개최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회담에서 정상 간 한라인 통화를 언제 할지 확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회담에서 사실상 모든 게 정리되면 더 이상의 고위급 회담은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닷새 뒤인 남북 정상회담 당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 우리 측 구역의 회담장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정상외교의 환영 의전인 의장대 사열이 실시된다면 바로 이 이동 과정 중의 어느 지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열 규모와 형식을 둘러싼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우리 측 내부의 예행 연습과 점검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군 의장대 사열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정상에게 정중하게 환영과 함께 최상의 예우를 나타내는 의전 행사입니다. 북한도 지난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의장대 사열을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영접 나온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레드카펫을 따라 도열한 인민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습니다. 공야는 최고 사령관 동지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7년 뒤 노무현 대통령도 평양 4.25 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의장대의 사열과 분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애국가 연주나 예포 발사는 없었지만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걸맞는 최고의 예우를 했다는 평가였습니다. 따라서 의장대 사열이 이뤄질 경우 상호 존중과 함께 예우를 다하는 화답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상호주의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니다. 남북이 정상국가 관계로 간다. 그런 상징으로서. 다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 평화의 집이 유엔사 관할인데다 장소도 협소한 만큼 의장대 사열의 규모와 형식을 최종 논의한 뒤 이번 주 초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 침묵 끝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 보도가 나온 지 열흘 만입니다. 조 회장은 사과문에서 국민과 대한항공 임직원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갑질 파문을 일으킨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함께 큰딸 조연아 칼 호텔 네트워크 사장도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조 전무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이고 조 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러났다 지난달 말 복귀했었습니다. 조 회장은 또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고 전문 경영인 부회장직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전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은 조양호 회장과 세 자녀의 자택 그리고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회장 일가의 무관세 통관에 이어 밀수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잇따르면서입니다. 관세 당국이 재벌 총수 일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물컵 갑질 당사자인 조현민 전무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는데 광고 대행사 임직원들을 폐유 압박한 정황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조 전무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씨가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제보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조 회장의 사과문은 이처럼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갑질 논란이 이미 범죄 의혹으로까지 확산된 상황에서 두 딸의 퇴진만으로 상황을 되돌려놓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오너리스크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기업 이미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직원들의 불신을 달래기에도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자, 숨쉬는 곳도 정치다. 9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100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저는 오늘 이선희 씨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에 갔다 오시니까 어떠셨어요? 좋습니다. 예. 조영필 씨도 보셨겠네요. 아유,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조영필 씨의 그 불후의 명곡을 봤는데 네. 사상 처음으로 3주 연속한다는데 감동이네요. 실검 5위 확인하고 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왜 이선희 씨는 그 무대 안 올라가셨을까? 안 불러줬습니다.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늘 방송하는 날이요. 5일 남았습니다. 5일. 가슴이 너무 떨려요. 생방송까지 된다고 하니까. 그날 당번이에요. 제가. 그래요? 네. 그날 일정 비워놓고 하루 종일 TV 보겠다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뵀습니다. 그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바로 그런. D-5면 이제 사실 코앞에 닥쳐와 있는 거고요. 지금 보도들을 보니까 그 판문점 쪽에서 경호라든지 리허설이라든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 주에 저희가 100회를 하는 거네요. 그러네요. 사회자가 바뀌네요. 역사적입니다. 100회까지. 100회까지. 네.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가벼운 것부터 털고 가시겠습니다. 민주당의 17곳의 경선이 완료됐어요. 마지막으로 대구시장 후보의 임대윤 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사회일조정비서관 이분이 지금 후보가 됐는데 일단 대구를 가볍게 좀 건드리고 가면 대구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흔히 말해서 난립 이렇게 되면서 선거운동 잘만 하면 대구를 이길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 희망사항인가요? 열심히 뛰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불모지에서 경선해서 지금 결선까지 갔잖아요.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죠. 예, 후보를 못 냈던 지역인데 이렇게 진짜. 갔다는 것은 기대해 볼 만하고요. 희망 섞인 전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여론조사로는 이기던 선거이기 때문에 인물론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 아닌가 싶어요. 대구와 경북 이런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경선 또는 후보자들이 여럿 이렇게 복수로 막 경쟁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고요. 지금 대구도 있지만 며칠 전에 제가 성주에서 온 분들을 뵀는데 성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열심히 이렇게 참여했던 분들 가운데 아주 젊은 분들로 해서 저 단체장 후보, 도의원 후보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지역들이 쭉 전체적으로 망라되는 것을 보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역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 선거 때 더 약진하고 원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선거를 전쟁이라고 본다면 영토 확장을 조금씩 시켜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민주당의 17곳의 후보들을 일단 호명 좀 해드릴게요. 서울 박원순, 그다음에 경기 이재명, 부산 오거돈, 인천 박남춘, 대전 허태정, 광주 이영섭, 대구 임대윤, 울산 송철호, 세종 이춘희, 강원 최문순, 충남 양승조, 충북 이시정, 전남 김영록, 전북 송하진, 경남 김경수, 경북 오준기, 제주 문대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겠고요. 이분들 중에 17곳을 만약에 말이에요. 그냥 꿈한번 꿔보려고요. 전부 다 가져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 역사적으로 저는 좋을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니요. 역사적으로 좋죠. 이런 경우가 없는데 무슨 그렇게 푸나님 아니 분명히 좋고 안 좋고가 나옵니까? 이렇게 되면 취해가지고 정치를 잘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유. 한두 군데 내줘도 돼. 그래도 취해보죠 한번. 일단 그거고요. 이번에 17군데 후보군을 보면 저희가 그동안 그 전략적으로 후보를 내정한 게 지금 경남 한 군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의원직 1위 유지하는 거 잘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로 세 분, 현역 의원 세 분만
의원직을 그만두게 됐으니까 지금 박남춘, 양승조, 김경수. 네, 이렇게. 그렇게 118석 게다가 저쪽이 115석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네. 결국은 일당 유지했군요. 네. 기호 1번? 기호 1번 아, 예.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자, 근데 잠깐만 짧게 한번 언급 좀 하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당에서 만들어진 룰이 있을 거예요. 그 룰은 권리당원 50% 그리고 여론조사 50% 반영된 건데 표수를 보니까 여론조사의 비중이 너무 많이 가미된 게 아니냐. 권리당원들 투표에서 숫자가 몇만 명 되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사실 몇백 명의 표수가 일종의 등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있다 해서 이게 지금 공정한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선거라는 게 설계잖아요, 설계. 어떻게 합리적인 약속을 갖고 합리적으로 설계를 하느냐 이런 건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전체 선거 중에서 한두 군데는 이렇게 하고 딴 데는 어떻게 달리 했느냐. 만약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면은 그런 설계의 안정성이나 신뢰성 자체가 일단 시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선 그런 점에서 본다면 50대 50 이 비중 설계는 상당 기간 민주당에서 이제 해온 설계죠. 그리고 또 이번에 이 광역단체장 설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50대 50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의 시비는 일단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런 점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권리당원 투표수는 이렇게 많은데 여론조사는 실제로 막판에 그 참여한 사람들을 숫자로 계산하면 불과 2,000명 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치 비중을 계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선 전제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종종 말씀드렸지만 사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당이 100%? 여러 부분에서 전당원 투표제로 발전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가져왔고 또 과거에 50대 50을 처음 반영할 때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당이 발전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7대 3 정도로 가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지금 이 현재의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실 때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것은 냉정해 보면 이거는 등가성을 따지는 투표가 아니다. 이것은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섞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섞어놨을 때는 그 여론조사가 통계라는 기법에 의해서 그 실제로 마지막 응답자의 숫자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대략 비당원 전체 국민의 여론을 오차 범위까지 포함해서 근사하게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은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비당원 여론조사를 섞어놓은 그런 설계를 우리가 당 내에서 합의를 해서 오랫동안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마치 표의 등가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좀 위헌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사실은 전제 자체가 조금 맞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론조사에서 약 2,000명 정도의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걸 표로 보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건 비율이 돼야 그렇죠. 되는 비율이 거잖아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가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1,000명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보통 이제 1,000명을 예. 하는데 이런 선거에서는 이제 보통 두 배 정도. 그러니까 2,000명으로 한 거는 그 2,000명에게 전화한 건 아니잖아요. 표로 6만 명. 표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네. 숫자인데. 그리고 네. 실제로 그동안 이제 현장 투표를 해왔잖아요. 지난 전당대회까지. 근데 현장 투표를 했을 경우는 조직 동원을 해야 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일반 국민들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무당층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한 것은 저비용 고효율 지난 김상권 혁신위원장의 혁신위 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당발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놓은 안이 다음번 선거에서도 이같이 50대 50을 기본으로 하고 그때 맞춘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표본 수치가 넓을수록 일반 여론과 같이 이렇게 맞물려 들어간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의 흐름 같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 이제 권리당원과 국민을 포함한 이 결과치가 그동안 언론에서 여론조사 해온 거랑 그 흐름이 비슷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예상컨대 서울하고 경기가 결선 투표가 도입을 됐다 하더라도 그동안 여론의 흐름하고 크게 안 달랐다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다음번 치러질 이제 저희 당의 전당대회의 선출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이제 곧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할 텐데 공직자는 국민에게 당직자는 당원이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뭐 좀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튼 이번에 이제 이번 지도부가 5대5로 한 것은 권리당원의 포지셔닝을 굉장히
더 높인 겁니다. 그래서 권리당원을 높인 이유는 그동안에 뭐 20만 명, 30만 명 권리당원의 시대에서 지난 이제 지방선거 때 확인해 봤을 때 한 80만 명 회비를 꾸준히 내서 이번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이 한 80만 명이었고, 그동안 온라인 당원으로 입당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각 그 이제 후보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또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또 당원들이 계시고 하니 이제 전당대회 때 이제 또 여기도 기준이 또 좀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의 권리당원의 기준과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이제 달라질 텐데,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전국선거고 그다음 보궐선거도 한 10여 군데 넘어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이번 결과가 그나마 큰 사고 없이 순조롭게 후보가 확정이 되는 것을 보고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존경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뽑히던 바로 그 대선 경선 때 권리당원 표 수와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었던 뭐 그런 흐름 하나하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궁극적으로 당원이 한 500만 몇 주 된다면 국민 여론조사를 사실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한 유효 투표수라고 하면 안 되고, 여론조사에 2,000명 정도는 그 곱하기 인구 비율로 하면은 사실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사실은 보는 이제 게 당원들의 의견과 국민들의 의견이 어떤가를 보자. 당원으로부터의 지지율과 국민으로부터의 지지율을 대략 비등하게 보고 판단하자라는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고, 거기서 국민들의 지지율을 어떻게 보자 하는 그것을 판단하는 방식이 사실은 과거에는 쭉 들어오는 숫자를 그냥 뭐 박스대기라고도 했던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도 있는데, 그것이 동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안심번호로 하자는, 나름은 우리 당의 경험과 이런 역사가 쭉 쌓이면서 비교적 이렇게 합의가 된 방식으로 이제 정착이 돼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룰 때가 가장 난감해요. 그러니까 언론의 환경이, 사람들은요 언론을 고정불변의 신의 영역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 이발소 아저씨 진짜로 그래요. 무슨 이야기만 꺼내면 왜 언론에 안 나오느냐, 언론이 거짓말하냐,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TV에 나오면 다 그렇지, 진짜로 그렇지. 보고.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론의 속성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언론은 공적인 일만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아니에요. 정파적 이익을 위해 뛰는 게 사실은 저는 언론이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는 특히.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드루킹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을, 시각을 완전히 바꾸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되고요. 선거 때가 되면 드루킹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옛날에 많았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드루킹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NS를 통해서 이제 뭐 온라인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팬카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누구를 지지하는 모임들이 꽤 많죠. 특히 2012년도에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하는 팬카페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팬카페를 비교해 보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팬카페가 200이면 우리는 한 50 정도 되는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팬카페가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SNS상에서 저희가 카톡에 움직이는 그 흐름과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월등히 졌어요. 그건 나중에 분석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톡방을 그때부터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의 지인들을 이렇게 묶어내는 방식으로 제가 활동하는 내용을 공유하고 정보를 같이 이렇게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카톡방을 통해서 주로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드루킹이 이제 변심해서 불법 행위를 해서 문제인 거지, 자연스러운 현상들이죠.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도 팬심이 있는 것처럼 특히 대중 정치인에 대한 팬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문제는 잘못하는 사람들의 일탈 행위를 갖고 지적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지지하는 팬카페를 통해서 활동하는 많은 대다수의 정말 민주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지난 촛불 집회를 경과하면서 그 촛불 현장에 나온 수많은 깃발들 많았잖아요. 지금 푸나님 우리 새가 날아든다도 깃발 들고 나가서 집회 참석했지만 우리는 어마어마하겠죠,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처음 보는 팬카페가 무지무지하게 많았던 거 기억나거든요.
그런 분들을 정말 의기소침하게 하거나 그런 분들도 범죄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오늘 댓글을 다 없애는 법안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제가 정말 독특하시네. 그걸 딱 보고 페이스북에다가 박근혜 정부 때 해경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해경을 해체했던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했는데, 여튼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 같은 이런 일탈행위가 문제인 거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세상이 변해서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고, 좀 단순화시킨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드루킹이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에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이 어떤 관계냐, 결국 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드루킹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또는 뭐 이상한 사람이냐,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왜 이상한 사람하고 관계가 있었지? 근데 사실은 이상한 사람하고 관계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볼 수도 있고,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예를 들어 사진을 찍어요. 우리가 농담처럼 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고를 쳤는데, 예를 들어 사기를 쳤는데, 그런 사람이 큰 문제가 된 사람이 무슨 정치 행사 이런 데 와서 사진을 찍었던 사람 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같이 사진 찍는데 그걸 미리 우리가 전혀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데 미리 다 사전에 무슨 뭐 사찰을 하고 해서 사진을 찍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핵심적으로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무슨 불법적인 사주를 했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어떤 그 상호 관계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그것만 딱 짚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는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 하나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선거운동할 때 말이에요. 제가 그때 같이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일종의 수행을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이상한 한복을 입은 아저씨가 매번 와서 뭔가 이렇게 편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 아저씨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한 10번쯤 그냥 제가 하고 그냥 제가 됐다고 돌려드려 하다가 이 아저씨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이것은 정말 이번 선거에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해서 하는데 제가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면 어떻게 우리가 무슨 외양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민하다가 한 번은 선거 끝나기 한 번 전에 그 수행하는 분한테 그거를 나 이거 진짜 고민되는데 혹시 중요한 얘기일지도 모르니까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이거 꼭 그러니까 후보께서 읽으셔야 한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그걸 저한테 돌려줬어요. 내가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황당한 무슨 뭐 천기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이 될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는 황당한 사람들은 많아요. 지금 보면 대략 드루킹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이럴 때 그것을 하나 가십을 놓고서 뭐 이것이었더니 저것이었더니 해서 쭉 가면 사실은 언론의 정론은 아니죠. 핵심은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무슨 불법적 사주를 했느냐, 그렇죠. 인지하고 있었느냐. 사실 그것만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주말에 나왔던 보도 중에 제가 제일 황당하게 느낀 거는 언론들이 헤드라인에 이 단어를 써요. 금전거래. 근데 자세히 구조를 보면 금전거래라고 하면 누가 누구에게 줬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금전거래래요. 근데 드루킹 쪽의 회원이 김경수 보좌관한테 돈을 빌려줬건 어쨌든 간에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구조상 뭔가 사주를 하거나 지시를 한 사람이 지시자에게 갑이 을에게 돈을 지급한 게 아니고 반대 구조잖아요.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반대로 뭘 종잣금을 내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루킹 쪽이 돈을 받았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김경수 의원 쪽 보좌관 한 명이 돈을 빌렸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게 이 상황에서 언론들이 장난을 쳐야 되니까 드루킹 쪽에서 김경수 쪽에게 돈을 빌려줬다도 아니고 금전거래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이미지만 나쁘게 만드는 연기를 피울 수 있는 것만 계속 가는 그러니까 거죠. 이런 거에 이제 뭐가 성립이 되려면은요, 돈 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사청탁을 하기 위한 또는 뭐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돈을 줬잖아요. 그래서 돈을 줬는데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증거를 들고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얘를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수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무슨 피고인도 될 수 있고 참고인도 될 수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게 아니고 주고받은 글 가지고 추적 수사를 한 거잖아요, 경찰이. 그러고 나서 그런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나니까 김경수 의원 측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이제 대서특필되는 이런 유통구조거든요. 돈을 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돈을 준 사람의 아닌 제3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고 이게 뭐지? 라고 추적 조사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돈을 준 거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그것이 이 건 자체와 관계가 없는 걸 가지고 그냥 금전거래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했다는 것이 지금 더 황당한 아예 거죠.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언론이 부풀려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소환을 할 예정이다라는 걸 브리핑을 하질 않나. 돈을 주고받았다는 일방적 제보를 가지고 취재를 해서 기사를 대문짝하게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겨레는 이 사건이 이제 인지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구속됐으니까 어느 당인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맞느냐? 라는 걸 물어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맞다. 이제 거기는 팩트잖아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아주 과간인 거잖아요. TV조선하고 조선일보에서. 그런데 오늘 유의미한 게 하나가 나온 게 KBS 오늘 아침 생방송 토론 중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이게 언론이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쓴 거다. 경찰이 수사 내용을 피의사실 공표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경찰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TV조선이 우리랑 같이 취재를 해서 우리랑 같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제공해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네네. 그러니까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이 지금 공조하고 있다. 공조하고 있다. 근데 그 공조는 경찰의 수사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공조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경찰도 일종의 그쪽 끈이 파이프라는 거죠. 빨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세월호 사건 때 조사받을 때 당시하고 좀 비슷한 게 제가 조사받기도 전에요. 수사 보고서가 2장짜리 보고서가 새벽에 나와서 그것이 기자들한테 유통이 되고 그 수사 보고서가 유통이 청와대까지 갑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오는 게 확인이 됐는데 계속 술술술 나가요. 술술술술. 저 참고인 조사 받기도 전에 특정 언론사에 똑같은 이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검하죠. 지금 툭하면 특검하자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습성인데 경찰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특검하자.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 말이죠. 보도에 보면은 박근혜 캠프에서도 줄을 대려고 2010년? 했다 이런 건데. 된 거죠. 네. 정광모 전 박사모 회장하고도 관련성이 있으니까 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특검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정치 공세에 밀리다 보면은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한 박근혜 때까지 올라가나요? 지금 네이버 같은데 드루킹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세 발의 피해 아니겠어요? 이거 특검이면은요 네. 네이버 특검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파헤치는 정도의 특검이 돼야지 드루킹이 매크로를 썼건 안 썼건 간에 전체 댓글량이나 이런 걸로 보면 사실 세 발의 피 정도로 느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고발한 게 네이버 상에서의 매크로를 이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드루킹은 조족 지혈인 거죠. 큰 흐름에서는 아직 시작도 못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드루킹 것만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 실시간으로 그러면은 이게 특정 세력과 집단에 의해서 댓글 공작이 일어났다면 그것도 그때 다 공개할 건가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특검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 권리를 떠나서 결론부터 봐야죠. 예측을 하자면 이건 사실 특검할 건도 아니고 그런데 특검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건 소위 얘기하는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건만 놓고 본다면 결국은 마지막에 짚을 것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사이에 무슨 조작을 위한 불법 사주가 있었냐 없었냐 그것만 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그 특검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빨리 그걸 짚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시비를 만들 뿐이죠. 근데 이미 지금 나오는 예를 들어 드루킹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만 놓고서도 이미 2010년 대선 때 그때도 무슨 사주풀이 이런 걸 해가지고 접근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꼭 되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볼수록 이 사람 정말 황당한 정치적인 야심가 내지는 뭐 음모가 이런 약간 황당한 이런 정치권 주변에 간혹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언론이라는 거는 이 황당한 것들을 덜어내면서 더구나 이런 시기에는 문제의 본질에 딱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이렇게 야당에서 키우는데 같이 공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과거의 습성이죠. 지금 언론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얼개를 만들다 보니까 진짜 이 보도는 정말 좀 가장 양아치스러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 일을 시켰으면 뭔가 금전적인 게 있었을 거라는 걸 만들고 짜맞추다 보니까 사인간에 무슨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받은 빌린 쪽에 그거를 마치 김경수 의원이 돈 주고 사주했다 뉘앙스로 몰고 가려고 하는 언론 자체의 쓰레기성. 저는 굉장히 모독스럽게 보는 게 이런 사람들이
정치 기사를 써대 왔다는 거 생각하니까 좀 끔찍해요. 어떻게 보면은 개연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뭐 이쪽이 왜 돈을 좀 받습니까? 올라가면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음해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억측 기사를 쓰고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기어이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을 반추를 해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경수 의원에 대한 마녀 사냥 언론에 그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그런 적폐청산을 위한 정말 대장정이 멀고도 먼 험난한 길이고 특히 언론에 의한 이런 그 무지막지한 인간의 인권이나 그다음에 사생활의 영역이나 그리고 대도 안 되는 얘기를 수많은 억측을 통해서 변호사를 동원하고 또 뭐 전문가인 냅시 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면을 채우는 이 과정이 결국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이런 정말 분단된 이후에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고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지면에 채우는 1, 3, 4, 5, 6 뭐 32명까지 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각오를 더 단단히 하게 됩니다. 실제로 김경수 의원이 중간에 당을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 내지는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되어야 되는데 본인의 문제를 자꾸 언론에서 부각시키는 바람에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정말 이 착한 마음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당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 본인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외려 그것을 통해서 야당이나 언론의 무지막지한 공격으로부터 더 힘들어진다라는 종합적 판단으로 이제 4시 반에 기자회견을 해서 출마 선언을 한 거잖아요.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거잖아요. 저는 잡매 먹는다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거 해봤거든요. 몇 번 해보고 성공을 하니까 이번에도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김경수 후보니 접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기조 아래서 야당과 보수 언론이 총 공세를 퍼부었던 거고 그것에 부안해동한 일부 정말 얍실한 경찰에 대해서 이건 정말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네, 그렇게 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제 나름대로 오늘부로 이 사건의 얼개를 알겠어요. 제 생각, 물론 추정치입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움직일 때 특히 이제 두 분이야 보좌관이 없으시잖아요. 현역 국회의원은 대체적으로 보좌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이 사건의 얼개를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좀 찜찜했던 구석 중에 하나가 드루킹 사무실에 2번 찾아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김경수 의원 보좌관 중에 한 명이 드루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없죠.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그 보좌관들이 보통 대부분 스케줄 잡고 일정을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 보좌관은 이미 경공모 드루킹 쪽과 친분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금전관계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다면 이 보좌관 자체의 문제가 훨씬 더 저는 커 보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김경수 의원이 법적으로 또는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저는 없어 보인다. 그런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들이 금전 거래를 하고 이럴 일은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금전 거래가 김경수 의원 쪽이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일개 보좌관이 돈을 받은 걸 보면은 빌렸다거나 받은 걸 보면 그런 얼개로 만들어져서 이게 지금 과대 포장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네요. 아니 뭐 설사 뭐가 잘못돼도 그 사람이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받아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처벌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보좌진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의 야당은 아무 문제 아니고 넘어가고요. 우리 지금 이제 겨우 여당 된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그것이 아주 큰 죄인 양 한 대 맞을 걸 1000대 두들겨 맞으면서 당하는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도 굳이 그런 보도를 우리가 우리는 천상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처세에 대한 문제는 맞는데 법적인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법적인 것은 법적인 잣대로 들이대고 그다음에 정치 도의적인 문제는 그대로 해야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정치 도의적인 문제까지 같이 이렇게 막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단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보좌관과의 관계 문제도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빌렸는지 갖다 줬는지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이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확인하고자 했던 불법적인 사주의 영역인가 아닌가는 전혀 지금 드러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엮을 일 자체가 아니다. 그런데 아마 언론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대략 이런 거 아니에요? 보수가 선거를 치렀던 방식이 사실은 제일 큰 것이 색깔론 갖고 선거를 치른 것인데 이걸 치를 수 있는 기반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채에 남아있는 지금
뭔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 생겼는데 그 또한 본질을 빡 파고 들어갔을 때 딱 이거다 할 수 있는 것이 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연기를 피우는 방식으로 시간을 끄는데 제가 아까 이것이 결국은 오히려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그 핵심 사안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얼개가 나오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오히려 아유 저런 걸 갖고 왜 계속 끌고 가지? 라는 방식의 그러니까요. 지겨운 네거티브, 지겨운 의혹 재생산으로 해서 오히려 부메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제 지지율에도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거고요. 선거판이나 정치권에서 네거티브의 주요한 지점은요. 네거티브를 해서 대안이 되면 모를까요? 대안이 안 되는 세력은 네거티브로 같이 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일단 알겠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지율 한번 볼게요. 이게 저는 홍준표와 안철수를 굉장히 괴롭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드루킹 논란이 일주일 내내 막 정치권을 덮어도 김기식 논란이 덮어도 대통령 지지율 안 빠지고 민주당 지지율 안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정치 행태 때문에 15%에서 20% 콘크리트 지지율에 갇힌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이제 야당 때 아주 힘들었을 때 이제 뭐 15%에서 20%의 지지율에 갇혀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 7년 정도 가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되면서 35%로 소위 5%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부순 거잖아요. 깬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대선 치를 때 41%로 당선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국정 운영을 잘할지 기대 이상으로 잘한다라고 해서 지금 70% 콘크리트 지지율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50% 지지율인데 실제로 저희를 지지하지 않았던 또는 좀 보수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을 띄웠던 분들이 굉장히 유능한 정당이구나, 유능한 집권 여당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이렇게 가지면서 대통령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그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보고 계신다. 야당이 안희정 도지사의 문제가 터졌을 때 큰 뚝이 무너진 것이냐,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국은 그것도 관리를 어느 정도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박수를 보내듯이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거 특히 드루킹 사건을 보면서 20대, 30대, 40대의 수도권의 여성층들이 굉장히 강고합니다. 이 사건을 보는 매서운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 하나가 벌어졌다고 해서 지지하는 정당을 철회해서 다른 정당으로 옮겨가거나 지지하는 정당에서 무당층으로 가거나 이런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집권 여당과 나머지 야당을 통으로 놓고 그 야당끼리 쪼개먹는 식의 그런 크게는 양강, 여야 구도고 야당에서 분열되는 형태에서 찌그락바그락하는 그런 게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상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봤어요. 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는 여론조사 같은 거 돌리죠. 지금 이 갤럽의 이번 주 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50% 그리고 무당층이 무려 28%.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다 합쳐도 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는 상태의 지지율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뭐 샤이드고 있네 없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 돌려보는 여론조사도 비슷합니까? 비슷하고요.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저는 시기를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전에 선거 초기에 9+알파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에 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신중론 내지는 또 절제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던 건데 실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서는 저는 이것은 역사적인 완승을 목표로 하면서 전력 투구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편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정치사적으로는 일종의 중심 정치 세력의 교체 내지는 중심 정당 체제의 등장으로 결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본의 자민당이 보수적인 일본 체제에서 여러 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당으로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민당이 집권하지 못했던 시기가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촛불 이후의 남북관계의 변화 이런 속에서 한국적인 어떤 저 자민당 체제와는 정반대의 틀로서 민주화, 평화와 개혁을 이렇게 쭉 일관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개혁적 중심 세력 이것을 지금 만들어야 국정이 안정되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초입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전체적인 국민의 민심이 일종의 두 개의 운동장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드렸는데
서서히 갈려가고 있다. 약 70% 이상의 이제 전체적인 공감대가 훨씬 높아져서 이제는 색깔론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린 그러한 공감대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그것을 별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약 남아있는 그러니까 뭐 한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완전히 변방의 운동장이 새롭게 따로 하나 생기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중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거기에 지금 갇혀가고 있는 거죠. 그쪽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 두 개 거죠. 운동장에서 이제 잔디도 없고 맨 땅. 콘크리트 아까 얘기했잖아요. 콘크리트. 새싹이 못 납니다. 이건 이 얘기는 어저께 사실은 한 상가에 갔다가 추미애 대표하고 유시민 김상일 의원? 아니요. 우리 백원우 전 의원 상가에 갔는데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누는 조문 끝나고요. 그러다가 콘크리트 얘기를 하다가 유시민 작가의 표현입니다. 20% 콘크리트에 완전 갇혀있는데 그 이유는 홍준표 대표 덕분이다고. 정말 감사드린다고. 근데 우리 이제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 우리가 방송 중에 여러 번 결론 내리는 것도 시민의식이 확 높아진 측면이 있잖아요. 그럼요. 촛불 지나면서. 그럼요. 네. 그거 하나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과거의 역사의 경험들로 비추었을 때 이러다가 막상 선거에 들어가면 진짜 또 옛날 방식의 투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그런 게 있잖아요. 정치인은 어떤 분도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투표함을 딱 까기 전까지는. 근데 밴드웨건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세를 형성하는 것까지가 어려운 거고요. 그 뒤에 이제 관리하는 건데 자만하고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이 있는 것은 아주 명료한 거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을 선언해서 평화협정까지 가고 남북 관계의 그런 불안정한 것이 진짜 구름이 싹 거치면서 푸른 하늘이 드러나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치가 있다면 그럼 지방정부도 잘하는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그런 지방정부가 되면 좋겠다.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게 되면 좋겠다라는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잘하면 국민들의 선택이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자치로 평화로 미래로 갈 거냐 아니면 발목을 잡고 흔들 거냐 그게 현재도 작동하고 있고 선거 때에도 작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큰 흐름에 있어서 이 잘하고 있고 개혁적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 국정을 안정시켜줘야 된다. 촛불 당시에 작동했던 그 흐름이 다시 이게 한국 정치는 확실하게 이 개혁정당이 안정적인 다수당이 될 때까지는 안정이 안 되겠구나 이게. 저는 이런 정서가 이제 형성이 돼가고 있다고 보고요. 확실하게 정치 안정이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쪽으로 안정될 때까지는 확실하게 밀어줘야 된다라는 정서가 저는 기초가 지금 확실히 갖춰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전력 투구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정말 압도적으로 밀어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호소할 뿐만 아니라 저는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99%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변님이 밴드웨건 이야기 하셨는데 어쩔 때는 언더독이 작동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 정부,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해서 약자들 도와주자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약자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표심이 작동됐던 거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하게 힘을 몰아줘야지만 마지막 남은 적폐 청산도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푸나님 얘기 들으니까. 엄청 좋죠.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자,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사실 이게 맨 앞에 와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한번 꺼내볼게요.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 시기가 6월달 쪽으로 옮겨가는 듯해요. 잘못하면 지방선거일 바로 직전이나 그 즈음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날짜가 6월 중순쯤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그 흐름으로 봐도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원했건 안 원했건 간에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호기가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트럼프한테 선거에 개입하지 마라.
정상회담을 왜 그쯤이 하느냐 할 수도 했었잖아요. 있죠. 두 달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두 달 요새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유한국당 보면 아니 얘기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때 북미 정상회담을 6월달 지방선거 이후에 하라라고 얘기했고 아베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제때 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과 아베가 손잡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그다음에 시진핑, 김정은 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일본과 자유한국당만 좀 고립무원이고 나머지는 다 함께 이렇게 스크럼 짜고 세계 평화와 너무 그다음에 단언하지 마세요. 아베도 저쪽 편으로 설 줄 몰라요. 아니 그런데 조금 영 아니다 싶으면 아니 근데 그거는 영 조금 아니다 저희가 그거는 이쪽으로 줄을 설 거예요. 아니 근데 좀 저희가 그거는 또 저희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아베 총리가 조금 반성하고 그런 거는 좀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아니 그런 얘기 못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보면 푸나님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방선거가 언제지? 6월 13일.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좀 잘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정상회담 날짜를 6월 11일이나 12일쯤에 좀 딱 좋은데. 한 6구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그럼 한국 시간 맞추고 막 이래서 본인도 확 올라가고 문재인 대통령도 확 도와주고 뭐 이러면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왜냐면은. 지금 막 웃자고 막 하는 거죠? 우리?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 폼페이오 내정자가 지난 3월 31일, 4월 1일, 이렇게 4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갔는데 만난 결과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나오는 워딩 자체가 뭐 그것이 미국의 그 정치권의 그런 것 때문에도 있겠지만 시원시원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폼페이오 전 장관이 이전 장관이 보고서를 올렸을 때 그것에 대한 답신이 오는 시간과 폼페이오 내정자가 보고서 올리고 오는 시간과는 거의 뭐 즉각 온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하여간 기대합니다.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뭐 이제 어차피 뭐 우리가 직접 협상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평론이잖아요. 책임도 안 져도 되니까 편하게 얘기해도 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마칠 때 그때 우리가 시리아에 때릴 때였나요? 네네. 네, 시리아 미사일. 그때 그냥 때리긴 때릴 텐데 그래도 저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회담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겠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오히려 그것과는 무관하게 더 빨리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이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일종의 선제성, 의외성 이제 그런 스타일에 있어요. 대담성 이런 걸 보이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비핵화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건데 지금 의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이미 놓여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뭐하고 바꿀 것이냐에 있어서 평화체제라는 것들도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떤 수순을 밟을 것이냐 하는 것만 남아있고 이제 적어도 의제는 올라 있는 것인데 저는 사실은 그냥말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마지막에 따내고 싶은 것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큰 파장이 있을 거는 저는 장소라고 봐요. 그렇죠. 시기보다. 실제로는 저는 몽골이 5월이면은요 초원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면 아주 좋은 같이 말 타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양이라고 봐요. 저도요. 시정일관 평양일 가능성이 아니 뭐 높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3명을 같이 함께 미국으로 내려서 에어포스 원에서 딱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트럼프로선 최고위인데 그거는 너무 한꺼번에 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북의 입장에서 어차피 비핵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정말 그 자기들의 전략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확실하게 안전보장을 하고 이후에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카드는 뭐냐. 결국은 제일 센 상대인 미국하고 맞상대한다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다 풀어버리는 것이 최상이고 내부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상당한 양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자리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도 마지막에 그 카드는
지금 까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그걸 했을 때는 실제로 상황이 전개됐을 때의 의외성이 제일 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내부에 돌아가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죠. 서로 지금 밀고 땡기고 하고 있는 것 중에 저는 평양 카드를 계속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일 아니 근데 마지막으로 쥐고 있는 거 그거는 아닌가. 보도에서는 일부러 보도상으로는 말 돌리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왜 반대는 효과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제가 제 지나간 것 촉으로는 같다. 제 촉으로는 그건 조금 좀 자, 내기. 내기 내기. 내기 얼마 안 우리가 이렇게 남았어요. 이런 세계적인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기하는 거는 저는 몽골 알겠습니다. 몽골과 평양이 지금 만났어요. 북한에서도 그 전용기로 갈 수 있는 거리.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북한 자체가 인민들에게 우리 핵 포기할 거다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대내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언론들은 참 그 깝깝스러운 게 어차피 풍계리 깝깝스러운 게 풍계리 그 핵실험장은 이미 연한을 다 해서 주는 건데 뭘 그게 대단한 거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요. 김정은 자체가 바라는 목표, 이루고자 하는 바가 풍계리가 아니라 풍계리 할아버지라도 지금 다 내주게 생겼을 정도로 지금 일사천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의 상태로만 보면 북한이 뭐 어쩌고저쩌고 핵을 폐기하는데 뭐 하는 데까지 시간이 몇 년 걸릴까 이렇게 예상했지만 그 속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말 KTX의 속도로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4월 27일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남북 정상이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아마 문득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기술의 발전이 우리 생각을 보다 훨씬 빨리 가는 것처럼. 그래서 지방선거 전까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가시적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일 정도의 속도예요. 지금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이제 이번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대한 소통 홍보 컨셉을 발표를 했는데 정말 전율이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4가지인데요. 회담 집중형 소통입니다. 이벤트성 오프라인 행사는 지양하고 11년 만에 이뤄지는 남북 정상 간 만남 자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시작 평화라는 표 아래 한반도 평화 메시지가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습니다. 2번째는 내 손안에 정상회담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 프레스센터와 도라산 남북 출입 사무소 에서 스마트 취재 지원을 실행할 예정이다라는 거고요. 푸나님도 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째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배우 정호성 씨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이벤트를 참여한다. 이게 뭐냐, 해시태그 이벤트와 평화 응원 릴레이 등 온라인 이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호성, 윤균상, 장근석, 윤승아, 김무열, 김대명, 가수 태희 등이 릴레이를 참석하고 있다면 저희도 이거 릴레이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세계와 함께하는 정상회담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34개국 348개사 총 858명의 외신 기자단이 프레스투어를 하고요. 프란치스코 교황과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 및 유명인들의 응원 영상도 계속 속속 도착하고 있다. 와,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이런데 드루킹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가리고 싶은 거죠. 근데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오는 순간 어쨌든 오늘까지 드루킹 얘기하고 내일부터는 되게 찌질해 보이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평상시 때 굉장히 깨끗하고 어떤 스마트한 정치를 해온 세력이라면 그런 정도는 물어뜯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파보면 더 뒤에 구리신 분.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원조니까요. 안철수 씨도 지난 대선 때 문준용 씨 관련 제보 조작 생각해보면은 이 열개는 조사해보면 답이 좀 나오거든요. 본인도 느낌을 알 거예요.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의 열개를 이제 좀 알겠어요.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었는데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거 보니까 아, 그렇게 움직였겠구나라고 느껴져서 오히려 저는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걸 제가 맛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보다 중요한 이벤트는 저는 한반도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거시적으로 우주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찌질하게 다른 문제 있잖아요. 메뉴를 뭘로 정할 것인가로 싸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사인 간에 하는 이야기로 말하자면 그런 느낌이고요. 그 어떤 노는 물이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빨리 시간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생중계를 이렇게 TV로 보고 있으면 그 그림이 과연 어떤 그림일까가 머릿속에 대충은 그려지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노란색 선을 노무현 대통령이 했듯 사상 최초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그림.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악수하고 껴안는 그림. 평화의 집에 와서 실무적인 회담을 하는 그림. 그리고 회담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생각만큼도 벅차요. 우리 100회를 축하해 주시는 이벤트였구나. 그러네요. 아, 이건 너무 운명과도 같아요. 정말. 야, 100회 되는 주에
남북 정상회담 맞췄구나. 성과를 놓고 와 정말 어제 저녁을 먹는데 어떤 그분이 요리 연구가예요. 정말 너무 선량한 얼굴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대통령을 잘 뽑으니까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교과서에서 봤던 옛날 얘기 이런 것들을 마치 오늘 경험하는 것처럼 전혀 반대로 우리가 늘 말은 했지만 굉장히 조금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정말 있을까 생각했던 그런 현실. 그것이 이른바 한반도 평화를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속도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국정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확실하게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이거는 거대한 파도가 이제는 형성될 것이다. 보니까 두 분이 너무 업되셨네. 저도 그렇지만. 아니 세 분이 업된 거죠. 왜 본인은 빠지세요? 사회자잖아요. 어머. 가끔씩 남북 통일이나 이런 거를 다룬 약간 코미디 부류의 영화들이 꽤 있었어요.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네, 왜 그 강철비가 그런 영화 아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남북한이 만나서 상황이 이루어지고 이러는 건데 지방선거는 어쩌면 그 큰 틀의 과정에서 보면 그냥 선거 이벤트일 뿐이라는 느낌밖에 안 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대한 흐름이 있는 중에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여론조사의 지지율로 확인되고 있는 그런 흐름 중에 하루인 거죠. 그렇죠. 나가서 그냥 이렇게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걸 투표로 확인해주는.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은 우리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하고 남북 정상회담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간극이 크네. 아이 참. 자, 몽골과 평양. 몽골. 예. 자, 희망차게 다음 주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보고 바로 직후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입니다. 몽골. 네, 알겠습니다. 말 자, 타야 돼, 말 가서. 다음 주 100회 방송에서 우리 100회를 축하해 주기 위한 남북 두 정상의 만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발짝 늦은 뉴스. 자, 요즘 보도에 그 미디어 오늘의 강성훈 기자라고 하는 기자가 낸 단독 보도인데요. 장자연 사건 수사 때 조선일보에 압력이 있었다. 이런 거요. 없으면 이상하죠? 뻔히 드러나는 부분인데 확정 지어지는 그런 보도라고 볼 수 있겠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거를 조선일보 측에서는 스포츠조선 쪽으로 몰고 갔지만 실제로 식사 자리에 방시성을 갖고 있는 사장이 있었다. 그런 게 확실히 밝혀진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조선일보 쪽에서는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이 방상훈이가 나머지 방시성을 갖고 있는 사장들을 불러들여서 니들 안 했지?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도 보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히 이 방시 일가에서 아주 딸랑딸랑하고 있는 그 기레기 분이 이런 직접 그 선두에 나서서 이런 그 시도했던 정황들이 나온 거고요. 사주를 지키기 위해서 조선일보 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아주 악랄한 사건들이죠. 그 계열사들 보면은 방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스포츠 조선에 김종승 같은 사장이 있는 건데 요걸 이제 뒤집어 씌우게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예. 그게 핵심인 거예요. 방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방시 아닌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지기. 그거를 또 조선일보에서 기사로 써서 낸다는 것 자체가 그때 정말 놀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간지가 물론 그동안 하는 짓이 똑같긴 했었지만 적어도 자기 계열사 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너 일가가 아니면 자기 계열사 사장도 다 필요 없다는 거지. 2009년 당시에 그 장다현 씨가 운명을 달리하고 난 후에 이제 수사를 할 때 경찰이 너무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는 그런 의혹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다들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장다현 씨가 남겼던 유서에 있었던 수많은 재벌 3세들은 아예 수사조차도 안 했었죠.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그 시작이 그 당시 수사 경찰이 조선일보가 가라고 해서 왔다고 증언할 만큼 조선일보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게 지금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경찰이 수사를 다시 하고 있지만 지금 예전에 논란이 됐던 그 인물들 외에 그 유서에 있었던 그 장다현 일명 장자연 리스트라고 불렸던 그 명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 수사를 했던 걸 재수사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딱 그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재벌가까지는 확산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그 스포츠조선 사장이라는 분이 아마도 증언한 내용들에 의하면 이 증언한 내용들을 검찰에 가서 증언한 것 같고요. 네,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어차피 다시 한번 그 재수사하기로 확정을 지은 거기 때문에 이분의 그 증언에 의해서 아마 방 씨들도 몇 분은 직접 관련돼 있는 분들 그리고 중간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게 도와준 정치인 분들 등등해서 꽤 많은 분들이 아마 다치게 될 겁니다. 이번 검찰에서 이거 재수사하는 것은 정말 꼼꼼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게 나쁜 짓 한 놈들은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다시 한번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지금 돌아다니는 장자연 리스트에서 본인이 아닌 사람들은 좀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궁금한 게 여기 보면 뭐 신동빈, 신격호도 다 있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할아버지 움직일 수는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 리스트에서 돌아다니는 것 중에 지금 스포츠조선 사장이 들어있는 리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하실 때 잘 확인을 하시라고요. 조선일보를 일종의 밤의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임기제로 뽑힌 정치인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유한한 권력이고 무한한 권력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재벌, 하나는 조중동 같은 언론. 이놈들은 밤에는 불법적인 걸 다 해. 현실적으로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에요. 네. 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어떤 여성과 성매매를 하는 것도 불법. 어떤 대가성을 갖고 연예인 지망생을 신인 배우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도 불법. 신문사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도덕적인 것처럼 엄청 도덕적인 것처럼 특히나 민주세력 까대고 실제로 뒤에 가면 내부자란 영화 보면 대충 그런 느낌 나오잖아요. 온갖 추잡한 짓거리를 다 해. 실제로 그 영화에 보면 그게 과장된 게 아니라잖아요. 술자리에서 다 발가벗고 처먹는 술들 종류 한번 보세요. 영화에서는 순화시킨 거죠. 그런 식의 행위를 하는 자들이 이 시대의 정론지야. 왜 얼마 전에 그것도 나왔잖아. 조선일보에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면 북한 만세하는 놈들이 이놈들이. 유명하죠. 그 조선일보가 김일성 장군 만세 해가지고 그거를 기사를 그냥 종이만 찍은 게 아니고요. 그 기사를 금판으로 만들어서 김일성한테 바쳤어요. 황금판 기사를. 그런데 민주주의가 되니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일제 강점기하고 6.25 때까지는 너무 어마어마한 무시한 권력이었던 거예요. 근데 독재자들을 막 열심히 빨아 또. 당연하다시피 민주화가 되는 순간에 독재 시대에 쌓아둔 자기들의 권력과 부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민주 세력에게 뺏길까봐 이제는 보복하지 않는 민주 쪽 반대편의 반민주적인 짓거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놈들이야. 저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지금 TV조선 그 허가 취소하기 지금 청원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회의 가장 큰 악, 저는 전두환보다 나쁜 게 조선일보라고 생각합니다. 방씨 일가. 청와대 국민들이 주권자가 청원하는데 그게 언론 탄압이래요. 지랄들 하십니다.